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총선 특집 팟캐스트 뭐라도 하자 8번째 날입니다. 4.13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투표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는 오늘 방송에서 뵙게 된 박알라딘입니다.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총선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거만 하면 끝이다. 물론 선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선거만 한다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코앞일 때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선거와 관련된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 혼자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죠. 함께 나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황주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밥 잘하고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요새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쁜 황주부입니다. 네, 선거도 열심히 하셔야죠.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선거가 코앞이라 너무 바쁘실 텐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의원 이관수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이관수 의원입니다. 열심히 대화 나누고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그 책으로 선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숨이 턱 막히기도 하고요. 공보물 읽기도 바쁜데 공보물도 수십 장이잖아요. 그런데 선거하는데 우리가 책까지 봐야 하나 아마 이런 물음들 가지실 텐데요. 그럼에도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관련된 책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인문사회 분야를 맡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3월 정도부터 출판사들에서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3월 말에 선거책을 낼 건데 네. 그때 내면 책이 좀 나갈까요? 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선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후보의 공약을 잘 보시기 때문에 책을 잘 안 읽으시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안 읽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러게요. 궁금하지 않아요? 선거 때 좀 책을 읽으세요? 선거책? 저는 요즘 좀,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정치와 책이라는 게, 뭐 정치 그러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야 뭐 이런 고전만 생각하고 정치나 선거와 책이라는 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대선에서 패한 이후에 깊은 멘붕과 절망에 빠진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서점에 나가서 산 책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제목에 빡 꽂혀가지고 진짜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그런 거라도 안 읽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을 좀 저는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 책은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쵸. 비통한 자들. 딱 저잖아요. 그러게요. 모두가 공감했을 네네. 책인데 네. 그 대선 직후에 이 책도 많이 나갔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이 책은 한참 전에 나왔던 책인데 네네. 네. 이게 물음이 드는 거죠. 궁금하네요, 진짜. 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 위해 투표를 하는가? 차라리 투표 안 하고 그냥 쉴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의문점이 남는 글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부자들이 왜 민주주의를 좋아하나 뭐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틀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부자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좋은 것. 선거로만 끝나니까 그때만 잠깐 속이고 이용하고 또 지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단단한 책 이야기보다는 처음에 좀 가벼운 책으로 네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반장 선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서점의 검색창에서 선거, 뭐 투표 이런 걸 쳐보시면 네. 어른들을 위한 책보다 아이들을 위한 책이 많아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 과외도 받는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제 스피치 교육부터 해가지고 아. 의학 개발, 네, 어린이 뭐 투표하기 위해서 선거 전문 학원까지 와우. 네, 생겨났다고 합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 보니까 혹시 저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예.
혹시 어렸을 때 그러면 실제 출마하셨나요, 의원님은? 저는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아. 이게 저는 2명 앞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10명 앞에서 대화하는 게 더 즐거웠고요. 10명보다 100명 앞에서 와. 이야기하는 게 더 타고나셨네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항상 뭐 어릴 때 기억이 뭐 별거 없죠. 기호 1번입니다 하면서 첫째 청소를 잘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뭐 그랬던 내용들이 좀 추억이 남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투표 여러 번 나갔어요. 근데 저는 저희 때는 반장, 부반장이 있고 회장, 부회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장, 부반장은 대체로 담임 선생님이 성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회장, 부회장은 아이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장, 부반장이 싫고 나는 회장을 하겠다. 그게 더 있어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러네. 아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예. 그래서 아, 회장 저는- 나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연식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임명제였어요. 그러니까 아. 투표가 전혀 그렇구나. 없었던. 권위주의 시대에 다니셨군요. 그렇죠. 제 나이가 나오는데 저한테 기억이 나는 투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전교 회장 그리고 뭐 여학생 회장 이런 거 남녀 공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대학에서 저희가 선거하고 유세하고 뽑는 것처럼 그렇게 뽑았던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왠지 이제 그 기억을 생각하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 이렇게 뭐 사실 뭐 중학교 때도 반장 투표를 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뭔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우리가 처음 같이 얘기해 볼 책이 이제 네. 기호 3번 안석봉이라는 이제 재밌는 예, 제목인데. 아이들을 안석봉. 위한 이제 동화인데 네. 이게 왜 안석봉이냐면요. 이 석봉이가 원래 본명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집에 이제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데 떡집을 하면 한석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통 아저씨들이 어려서부터 석봉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석봉이 별명이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원래 학교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뭐 누가 후보가 나오는지 학생회장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던 친구였어요. 근데 친구가 등을 떠밀어서 우연찮게 선거에 나가게 되면서 선거에 나가려면 아이들의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걸 학교에 제출해야 되고 공약도 또 미리 정해서 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학습하면서 겪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한두 번쯤 그렇죠.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저도 그런 여학생 회장 그 선거할 때 네. 운동원이었어요. 아니 의원님은 반장 이외에 좀 이렇게 큰 포부를 품고 학생회장 같은 거 도전. 저는 이제 어릴 때 네.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학교 이제 다니는 시절에 이제 반장도 했었고 회장도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내리 한 3번, 4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반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심찬 포부를 갖고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이제 정교 회장, 부회장 선거를 나왔습니다. 큰 판으로 가셨군요. 네, 큰 판으로 한번 나와봤죠. 이제 한번 해보자. 저 구의원 하다가도 제가 국회의원 청년비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요? 큰 판에 안 되더라고 제가. 아, 4년 전에. 4년 전에. 김광진 의원님하고 붙어갖고 네, 유력하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네. 그 당시 지금 아니지만 핸섬했거든요. 여성 표심을 자극했는데 결국에는 딱 10표 차이로 제가 떨어졌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선거에 이제 거리를 좀 두고 나의 길이 아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본 성격은 또 뭐 그대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표출이 되더라고요. 10표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한 표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학생들이 뭐 한 5, 6학년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10표 차면 굉장히 박빙이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있어요. 10표. 그래서 수기로 다시 셌어요, 또. 선생님이랑, 야, 10표 차밖에 안 나니까 센 거야, 또. 예, 그래도 10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를 나갔었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반장도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겐 좀 의외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만 이제 문과 남자반이 한 반밖에 없다 보니까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일단 경선을 한번 했고요. 네, 제가 1차에서 과반이 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학년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얻었던 제가 있고요. 3학년들에게 지지를 얻었던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경쟁 구도였는데 여기에 이제 제3의 후보, 이 기호 3번이 나온 거죠. 이 기호 3번의 표가 원래 저희 반 표였거든요. 근데 결국 그 정도 표 차이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98년도였는데 대선 직후였죠. 그래서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에 왔을 때 저희 반 친구들이 이인재 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뭐 각자 경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는데 네. 제가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선거 투표 책들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네. 제목만 들으셔도 딱 와닿으실 거예요. 이 첫 번째 책이 제목이 잘못 뽑은 반장이에요. 아.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같은 작가가 썼나요? 네. 와. 그리고 이 표지를 보면요. 한 번 잘못 뽑은 반장은 남자아이고요. 네. 한 번 잘못 뽑은 반장은 여자아이예요. 네.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었던 기억이 나서 네. 여러분께 강력하게 소개를 의미심장하네요. 네. 야, 13일이다! 13일이 되면은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내 손 안의 총선 3분 총선을 알려준답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3분 총선에서 한 방에 해결. 13일은 3분 총선. 맛보세요. 후보자의 지난 활동 내용과 발언,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 그리고 낙선시켜야 하는 이유까지 수많은 정보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요. 포털에서 3분 총선을 검색하세요. 네, 뭐 어렸을 때 선거 경험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권자라는 이제 조금 좀 무거운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선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투표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당사자들이 대부분 투표 때만 굉장히 이제 유권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이제 얘기되고 평소에는 이제 유권자가 아닌 그냥 시민으로 살아가는 마치 다른 것처럼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정치인들도 이 사람들이 그 3년 내지 4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생각들이 변하는지 더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어떤 네. 변화의 과정을 겪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저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받을 때는 딱 선거 때는 막 되게 대접을 맞아, 해주는 맞아. 거예요. 네. 근데 평소 때는 나의 얘기를 어디에 전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귀찮고 무지하게 불편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넌 왜 이렇게 튀니? 너 왜 그딴 식이야? 라면서 저를 질책하는 분위기에서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나의 그 무거움과 공격성이 어떻게 보면 이때밖에 나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좀 날카롭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선거판이라는 게 가장 왕으로 대접받는 시기가 그 투표하기 전까지의 그 시점이거든요. 예. 6시까지. 보통 국회의원들이 뭐 4년 내내 선거운동 하지는 않습니다. 뭐 청취자들도 알겠지만 뭐 민원 24시의 날 선거 한 6개월 앞두고 막 걸려 있어요, 연수막이. 아, 예? 네. 앞두고 사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24시간 진짜 365일 4년 내내 뛸 수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투표를 하셔야지 선거 때만 90도로 인사하고 뽑아달라고 하는 분들은 낙선시켜야 됩니다. 네. 강하게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유권자랑 이제 실제로 선거에 나오는 분들하고 접점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제 어떤 선거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만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생각을 좀 읽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책 중에 이제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제목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네. 전 그래서 진짜 열독했습니다. 아. 네, 열독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반성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저는 이제 진보가 사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열심히 그렇죠. 하는데 보수보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우리를 인정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정해주기는커녕 되게 무능하다라고 욕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표도 훨씬 높은데. 조금만 잘못하면 더 뭐라 그러고. 그렇지, 더 뭐라 그러고 완전 덤탱이를 쓰고.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을 알면 보수들은 저렇게 찍지 않을 거다, 새누리당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지식이 없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진보들이 가진 어떤 모습,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어떤 모습 때문에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딱 저한테 걸렸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문제를 해결하지? 강력한 국가밖에 없어. 근데 진보는 국가? 아우 구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국가 그러면 구려. 국가주의 더 구려. 막 이러면서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어떤 이런 모습들을 표출할 때 보수적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해결의 주체가 국가밖에 없는데 쟤네들한테 일단 맡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구나. 그리고 저 또한 뭐냐면 국가와 국가주의를 굉장히 혼동하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 그래서 뭔가 책임을 맡길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를 보였구나. 굉장히 반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마주하면 국가가 내 등에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가 자체를 이제 뭔가 신뢰 없는 것 또는 뭐 의지하기 힘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실제로 근데 지표를 보면 네. 그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이나 네. 그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렇죠. 훨씬 우리 경제 성장이나 우리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보수들은 변화를 불안해요, 일단. 그렇죠. 뭔가 바뀌는 걸 싫어해요. 강남 분들은 있잖아요. 뭐 하나 변화를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하면은 빨개인 줄 알아요. 진짜로. 변화의 변자도 꺼내면 안 돼. 그 정도로 어떤 그 강성인 보수들은 조그마한 어떤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잃을 거에 대한 그 불안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진보 정권이 더 유능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죠.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황주부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진보들은 그 본인들이 대화하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논리 기계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정확하게 A라는 논제에 필요한 이제 논증을 보여주고 거기에 옳은 합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면 이 사람이 정확한 답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친구 찍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복잡 오묘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지지할 때 단순히 내가 그런 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얼굴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인상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내 눈에 많이 띄어서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숱하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이제 없애고 그냥 논리 대 논리로 만나서 설득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좀 저 스스로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안 되면 되게 답답해하고 이 세계와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수를 나와 이야기를 나눌 상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고 네. 설득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모님을 설득하자 뭐 막 사실 선거 때 닥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한 명이라도 넘기자, 뭐 두 명을 쓰러뜨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설득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겁박해서 그냥 끌어오겠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소위 말하 우리가 수구 보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20, 30%의 정말 그 보수층은 대화를 거부합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진보적인 이 인식을 갖고 있고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든 뭐 우리 국민들은 늘 대화하고 열려 있어서 화해하고 소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들은 자기가 결정해 놓은 거 기호 1번 예를 들어 새누리당 거기 끝이에요. 이제 거기서 다른 대화를 듣고 중도층 내지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깰 것이냐는 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유권자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네. 지금 이 자리에는 특별히 유권자가 아닌 이 유권자이기도 하시지만 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물론 네. 유권자이기도 하신데 네. 게다가 이제 국회의원과는 달리 평소에도 늘상 이제 일상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 주민들, 그 유권자들을 네. 만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펼쳐지는 국면이나 장면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금의 이제 총선 국면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항상 그래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지역 구의원이면 저는 도곡동 소위 말해서 타워팰리스 가장 보수적인 지역 네.
그래서 제가 지역구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와. 거기 주거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주거를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와우. 아니, 아, 타워팰리스요. 큰일 날 뻔했네. 타워팰리스 옆에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재산 신고 다 공개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타워팰리스 수십억 하는 재산을 제가 가질 수가 없어요. 금수저 이렇게 제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저는 흑수저입니다. 네. 흑수저. 아무튼간 그러한 지역에서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선거 때만 돼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민들하고 접촉 하나도 없다가.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도 발로 뛰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집이 대전입니다. 부모님도 대전에 있어요. 대학도 충남대학 법학과 나왔고. 그럼 여기 연구가 정말 없어요. 맨땅에 헤딩을 맨땅에 하신 헤딩한 거네요. 거죠. 그것도 강남에. 맨땅을 와, 헤딩했지만 됐어요. 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음. 예.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젊은 것도 있었지만 열정을 갖고 밑바닥부터 발로 뛴 겁니다. 예, 조이축계 가고 매봉산 산에 올라가고 물 길어 나르고 어르신들 만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있으면 쫓아가고 어르신들 또 민원 청취하고 그걸 이제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는 거예요. 24시간 전화 오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해결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다른 구의원들도 있지만 저한테 이제 전화 오는 겁니다. 제일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고 전화드리고 해결하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를 실현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와 대면을 해야지 선거 때만 떼대가지고 나오면은 저는 결코 진정한 정치인 혹은 자기의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네. 강화가 돼야 우리도 선거가 아닐 때도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갖는데 네네. 지금은 사실 평소에는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아, 그럼요. 배지 다신 다음에는 만나기조차도 힘들어요. 뭔가 거리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네. 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는 탈권위 아니겠어요? 대통령이지만 옆집 아저씨 같은 편하게 내가 다가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미지? 근데 지금의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누가 떠오릅니까? 진짜 친구같이 옆집 아저씨 같은 국회의원. 저는 별로 안 떠오르는데 이재호 의원이 그렇게 동네에서 형님 동생 하신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요. 우리 황주부님은 딱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저는 제가 있으신가요? 지역구가 마포구 을입니다. 아, 네. 그분의 지역군요. 컷오프 더 기자다. 네네네. 컷오프 지역. 사실 그분도 저는 사실 네. 이제 동네에서 활동하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역구에서 소문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게 생활 밀착형으로. 근데 저는 이제 진보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보는 되게 엘리트고 뭔가 이제 국가의 큰일 에는 나서지만 이제 동네라든가 생활 밀착형의 어떤 부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과 그게 토호 세력이라고도 표현되는 네. 그런 분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오히려 보수 쪽의 인사들이 훨씬 더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실생활이 정치와 가까워야 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멀고 뭔가 내 얘기를 가장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런 프레임으로 갇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답답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답답함이 좀 계속 증폭되고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의원님은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가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관심이 많지 않았죠. 아, 근데 그래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비록 저는 한 명이지만 저부터 일단 입당원서 쓰고 가입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청년들이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예. 그때가 그럼 대학생. 그렇죠. 대학생 때 이제 가입을 해서 일단은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같은 데를 무작정 찾아간 거죠. 오. 찾아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다 보니 제가 거주지나 제 주 근거지, 제가 노무사 자격증도 되게 일찍 땄습니다. 최연소로 따고 24살 때 아마 땄을 거예요, 만으로.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잠시 깨야 자랑입니다. 예, 깨야 자랑. 예, 미래 구청장도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하튼간 그렇게 따고 하니까 강남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편입이 된 거예요. 네.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출마 생각을 안 했죠. 예, 안 하고 무작정 이제 활동하자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발벗고 또 뛰고 주민들 만나고 당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당 정치의 문화를 또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직접 피선거권을 갖게 됐을 시기. 네. 예, 25세이지 않습니까? 네. 만으로. 그러니까 제가 27살에 출마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가진 시기에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박알라딘 우리 다음번에 출마 가능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니 하물며 저희 네. 지역구는 지난 지방선거 때요. 네. 구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투표 없이 당선됐어요. 그럴 때 출마하셔야죠. 우리 박알라딘님도 그때 출마하는 겁니다. 해서 솔직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과감하게 도전했고 누구도 안 오려고 했어요.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나오면 죽는다. 맞아요. 사지에 갔다 나 죽으러 들어갔다. 아. 오죽하면 부모님도 왜 그걸 하냐 너 그냥 노무사나 하지. 근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선 당선되고 이제 다음번에 또 3선 도전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제 정치를 하고 또 갖고 나가고 주민들 유권자분들 만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강남구청장 출마하고 또 되고 나면 또 서울시장 출마하고 되고 나면 대통령 출마하고 뭐 일단 미래의 꿈을 이렇게 갖고 네. 예, 자꾸 이제 도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저는 네. 방금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요. 보통의 경우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구의회 의원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 주변의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맞아요. 그렇죠? 가장 아니면 그다음에 모든 보편적인, 꿈은 네. 대통령. 그런데 맞아요. 구의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가신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다음에 구청장, 그다음에 시장 이라는 디자인 자체가 거버넌트에 관심이 있으신 저는 분이군요. 굉장히 신선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미국이나 이 일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회 민주주의나 어떤 정당 정치가 이렇게 자리가 잘 잡힌 데는 아래서부터 배워서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방 자치를 경험하고 올라간 국회의원들이 몇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맞아요.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내려오죠. 내려와 갑자기 내려와 맞아요. 꽂아줘. 예. 맞아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점점 그게 변화하고 있고 또 각 당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예우를 또 많이 해주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네. 진짜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데 나는 20년을 살아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이력들을 보면 맞아요. 그래도 구의원분들의 이력들을 보면 내 생활과 겹치는 데가 있어요. 말씀처럼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조기축구회라도 자율방범대라도 뭔가 겹치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그분들의 활동 반경과 내 삶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데도 이분이 여기에 왜 나왔지? 여기서 뭘 그렇죠.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들 때가 심한 있더라고요. 경우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참 문제예요, 진짜.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네. 정치나 선거와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시민이라고 살지만 정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시민의 정체성이 뭔가의 현장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변호사 그러니까 뭔가 전문 직업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예를 들어 정말 옆에 조기축구의 단원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나 국회의원 혹은 출마할래 그러면 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반응할 것 같은 거죠. 네.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얼마 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있는 지역구 노원. 네, 노원병이죠. 네. 거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랑 이제 같이 경합을 하고 출마를 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혁신위원인데 네. 정말 평범해요. 그 형님하고도 가깝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평범합니다. 자기가 목표도 평범함이야.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돼야 된다. 네. 네, 경기대학교 나오셨고 그냥 뭐 노점에서 사업도 하시고 정말 주변에 볼 수 있는 형 동생, 뭐 오빠 정말 평범한데 나 같은 사람도 한번 뛰어들겠다. 아쉽게 뭐 낙선은 했고 경선에서 컷오프 됐지만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 자기의 그 고민들을 정말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지. 맨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의전 받으면서 보좌관 뒤에서 운전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과연 우리 진짜로 유권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왜 그 박알라다님께서 던졌던 문제의식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올까? 예를 들어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권 책을 추천드리자면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쓴 그러니까 1대 99를 넘어서 원래 원제는 분노를 넘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책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보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치가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바꾼달지 혹은 세상을 바꾼달지.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는 그런 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실에서 제3지대를 끊임없이 찾는 활동을 통해서든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우리 제 사무실 옆에 네. 한의원이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과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이번에 투표하셔야지 하니까 투표 뭐하러 해. 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다 똑같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던 그 식당 아줌마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정말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감명받았어요. 그래도 덜 나쁜 사람 뽑아야죠. 그 내 권리를, 중요한 권리를 포기를 왜 하냐. 그 한의사 원장님한테. 그러더니, 아이고, 덜 나쁜 사람 누군지 찾아봐야겠다고 웃으면서.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만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누가 괜찮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치가 싫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덜 나쁜 사람이라도 뽑아야죠. 어떻게든 돌아가야 되니까요. 아예 손을 놔버리면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제도가 굉장히 애초에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아주 효율적인 제도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아닐 터이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거에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점점 관심을 이제 더 많은 관심을 얻어가는 맥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수차례 경험해 왔잖아요. 한국 현대사를 거치면서 근데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몇 차례 우리가 뭔가를 바꿔낸 적도 있지만 선거만으로는 뭔가 다 되지 않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선거 제도가 가는 한계는 뭔지,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정치 활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선거책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출판사들이 그렇게 꾸준히 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그 일반 유권자가 반 전문가예요. 막 전략과 전술과 구도와 판세와 이런 거를 온 국민이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뭐 광주 분들은 원래 전략적으로 한다. 뭐 새로운 뭐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장기판의 말이나 조울로서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뭐냐면 그냥 누군가를 뽑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뽑는 것이 너의 다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의원님은 직접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정치판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직업 정치인이 아니면 예를 들어 누구를 뽑는 행위 말고 못 바꾸냐. 그건 아니죠. 내가 시민으로서 또 바꿀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보는 게 아닐까요? 저는 덧붙여서 의원님께 궁금한 게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선거 때는 유권자들한테 잘 해주고 우리가 좀 힘을 느끼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는. 평소에 저희가 이제 그런 국회의원이든 뭐 구의원이든 그렇게 피선거권자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좀 강력하게 전달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실제로 의원님은 어떨 때 그렇게 깜짝 놀라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놀라는 거는 뭔가 제가 구의원이라고 하면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예, 국회의원이라면은 이제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구의원으로서 이제 조례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꾼 대표적인 조례가 강남구에서 청년 창업센터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요. 제가 한 10건 정도 발의를 했거든요. 통과 한두 건 됐나? 새누리당이 거의 한 70% 되고 우리 저 야당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야당이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과가 어렵습니다. 근데 딱 하나 됐어요. 나머지 친환경 무상급식, 생활임금제, 여러 가지 넣었죠, 제가. 근데 다 안 됐고. 아쉽네요. 다 세상을 바꿀 조례들인데. 준비가 돼 있고, 생활임금제도 제가 전국 최초로 제가 강남에서 발의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물가가 높은데 밥 한 끼 먹으면 10,000원씩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더 살기 힘든. 저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갖다가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강남에서. 근데 올려주지도 않더라고, 보류. 새누리당 소위 소관 위원장이 올리질 않았어요. 아무튼 마저 얘기하면은 청년 창업센터를 통과시키고 센터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강남에 거주한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자기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지금은 이제 뭐 졸업을 하고 수십억 이제 매출을 올린 회사가 성장이 됐는데 와. 저한테 찾아왔어요. 오. 진짜로 찾아왔고 고맙다. 의원님 덕분에 의원님 한 명의 그 목소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꿨다. 자기도 또 도네이션 하고 후원하고 우리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 위해서 쓰겠다. 자기도. 그때 제가 딱 와닿았죠. 이거다. 정치가 이거다.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발의는 할 거고요. 네,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몇 건이 통과가 되든 간에 꿋꿋하게. 예, 그런 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다시 또 내가 정치인으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정보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우리 동네 구의원이 무슨 조례를 발의했고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 또 그것까지 귀찮으시면 대부분 요즘엔 정치인들이 다 SNS를 하세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면 맞아요. 내가 관심 있는 양반들이 무슨 생각으로 뭐 하고 있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뭔가 삐끗할 때 바로 그냥 멘션으로 우리가 댓글로 직접적으로 어쨌든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네. 공보물에는요 다 좋은 것만 냅니다. 그렇죠. 저도 2번 출마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쁜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 한정된 페이지에 내 하자 있는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포장을 해서 좋은 걸 강조할까? 반성도 좋은 모습인데 전국- 반성할 공간도 없다. 반성할 공간 없어 진짜. 전국 최연소 노무사, 전국 최연소 모든 국회의원들은 한 마음입니다. 후보들은. 그래서 좀 더 현명하고 깨어있는 유권자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만약 현역이라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어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 국회의원이 잘못된 점들을 한번 찾아보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또 국회의원을 뽑아줘도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해야지 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과 내용들만 봐서는 정말 호화로운 호화찬란한 정말 1급 국회의원이지만 네. 그 내면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 봅니다. 이거 뭐 다 귀찮고 이것도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3분 총선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 3분 총선. 네. 네. 넣으면 다 나옵니다. 이름만 치면 그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 괜찮네요. 3분 총선 적극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3분만 투자하시면 네. 그 사람들 속속들이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 한 4명 나오면 12분 정도 투자하셔서 어떤 사람 뽑을지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투표장 가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정치인 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유권자로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4년 활동을 하시고 대통령 5년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할 때 내가 누군가 후보를 정할 때 몇 분을 투자할까? 지금 여기서 쌉니다, 싸요. 3분이면 됩니다. 뭐 공부하면 뭐 제가 20분이면 그렇게 가벼웠나요? 아니 뭐 그렇지 않지만 네. 사실 근데 맞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게 정말 너무 관심이 없어서 혹은 내가 의식이 없어서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관심 있고 의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폭이 너무 좁은 거죠.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야당 지지자야. 그러면 나의 선택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보물을 읽고 예를 들어 녹색당이 마음에 들어, 정의당이 마음에 들어, 뭐 누가 마음에 들어 이럴 수 있는데 마지막 막판은 그래도 여당이 승리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사표 심리. 그렇죠. 이런 네. 것 때문에 결국은 나의 그 열심히 뭔가를 하는 행위들 자체가 매우 의미 없게 이렇게 허무하게 정리된 경험이 저는 벌써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그간의 인생이 그냥 제 연식이 네, 머릿속에서 이게 행동과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열정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진짜 막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는 프레임 뭐 막 이런 책들을 네. 오히려 읽지만 막상 내가 선거 공보를 보고 찾아보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되게 덜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게으르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만 정치가 막 이렇게 무협지 무림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치가 생활 정치가 아니라 정말 무협지 정치가 된 것은 아닌가 유권자에게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그때 네. 그냥 한판 가서 딱 붙고 끝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좀 강요받은 느낌? 평소엔 강호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그게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네. 그 사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 늘 딜레마지 않습니까? 고민스럽죠. 예. 네. 특히나 이번엔 더 할 것 같아요. 네. 1도 아니다, 2도 아니다, 3번이다 하면서 뒤에 있는 4번, 5번도 있는데 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는 음. 선거 전후에 네. 네. 편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음. 많은 유권자들 전 그런 의문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이제 당선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세요 정말? 한 번에 되셨어요? 저는 그 최종 출마해서 당선된 거는 2번 출마해가지고 2번 다 당선이 됐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자 야심차게 도전하고 면접 단계에서 거의 1등했습니다.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네.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집안에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언론에서부터 강남 구의원 뭐 기득권이다, 뭐 구의원까지 하고 있는데 또 국회의원 왜 나오냐부터 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마지막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낙마하는 네.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외에 이제 출마한 선거는 다 당선이 됐죠. 저희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유권자가 네. 사표를 고민하는데 피선거권자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판세를 보면 네. 당연히 내가 져요. 네. 그럼에도 선거에 임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게 꼭 무슨 다음번에 꼭 돼야 되겠다 이런 것만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생각들과 마음일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상의 뭐 이런 얘기도 될까 모르겠지만 그 수도권의 기호 3번, 4번 후보들 중에 내가 나오면서 100% 당선될 거야 확신하고 나온 사람은 좀 몇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본인의 소신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중에게 알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뛰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결코 자신의 그런 그 욕심이나 당선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1번, 2번 가야죠. 저는 거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단 중요한 건 앞서 우리 황 주부님 말씀하셨지만 막판의 유권자들은 이제 사표를 걱정한다는 거죠. 3, 4번 찍었을 때 돼야 되는데 네. 이거 괜히 어물쩡하고 1번한테 몰아줘가지고 이거 괜히 1번만 돼가지고 이 세상이 다 보수판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그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진보 정당 내지 제3의 정당들이 깨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런 프레임들은 네네. 우리가 문제점 한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타겟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다시 이제 비통한 자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왔는데 네. 그 이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 책을 보면 그 선거나 투표나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보다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단 이게 처음에 이제 멘붕일 때 사실 그 제목 때문에 꽂혀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치와 비통함에 대해서 이제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치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막 그냥 그 비통한 마음이 정말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뭔가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이 책이. 뭐 이 비통한 자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으라, 뭐 이런 솔직히 아무런 그런 없이 제목만 꽂혀서 샀는데 제가 책을 펴서 서문에서 딱 이렇게 탁 깼던 게 뭐냐면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증폭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사실 이제 저가 그런 게 민주주의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래서 사실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나와서 경쟁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원래 그런 시스템이면 우리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원래 시스템에서 내가 시민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뭔가 조금 더 그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고요. 저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훈련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안석봉 얘기를 하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안석봉이 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선거의 경험을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은 10표 차로 졌다는 걸 기억하시잖아요.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판세를 기억하시지만 내 공약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이제 선거의 과정 또한 굉장히 승패와 결과의 문제로만 남아있고 실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와 서사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사는 시민으로서의 나의 삶 또한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내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태도의 교과서 뭐 이렇게 네.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네네.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고 그렇죠. 기억하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갈등을 이제 증폭시키는 네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답으로 가기 위한 그렇죠. 어떤 과정으로서의 절차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수하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진보들도 그런 실수의 경험이 굉장히 네. 많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레임에서 말릴 때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씨 말렸어. 이럴 때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려고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했다가 말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스킬의 근본에는 저는 좀 이렇게 다른 담대함과 담백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게 우리가 왜 이기고 싶은지를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설득도 되고 네. 뭔가 나도 변화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왜 이기고 싶어 했는지는 일단 뒤로 밀어. 일단은 이기는 거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말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내가 이기고 싶은 이겨야 하는 당위보다 저쪽이 안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요, 사실. 네, 네.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서로 간의 설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응. 아, 뭐 너무 뜨겁게 이런저런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도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있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 우리 박 알라디님이 말씀하셨는데 4월 13일이 투표일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의 투표는 이제 이미 이틀 후 우리 방송이 나가는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 네. 4월 8일, 9일. 금요일, 토요일은요. 사전 투표라고 해가지고 어느 동사무소나 그냥 신분증만 갖고 가면 내가 서울에서 투표해야 되지만 전라도에서 쉬고 있다가도 투표할 수 있는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네, 저녁 6시까지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뭐 13일 날 이렇게 계획 어떻게 있으신가요? 두 분은 뭐 여행 계획이나 특별한 약속. 아니요, 그날 마음 졸여서 여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판세가 만만치 않아서. 아. 네. 참고로 저희 지역구는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인데 마음을 졸여야 되나요, 거기가? 왜냐하면 그 후보가 셋입니다. 아. 그러니까 1번이 있고 여기도 3번이 있어요. 네. 현역 의원이 3번으로 나오셨어요. 네. 2번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 네. 졸이는 곳이구나. 예. 네. 그래서 뭐 4월 13일 날 혹시 약속이 있고 해외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지방 출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8일 날 9일 날 어디든지 점심때라도 동사무소 가서 동주민센터를 찍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에 대한 방법까지 네. 차분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뭐 오늘 선거 이제 계속 관련해서 우리 참여연대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8번째 날이고 이제 계속 더 이어질 텐데요. 각자 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어떤 다짐이랄까요? 혹은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 한마디씩 좀 하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교부님. 예, 저는 파커 팔머의 책에 대한 추천사 하나를 읽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요즘에 이제 제가 지금 한 3번째 읽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아한 축가다. 이는 단지 투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더 포괄적인 개념의 민주주의다. 저는 투표하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꿈꾸고 행동하는 것이 그냥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예를 들어 노인과도 그잖아요. 젊은 세대와도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함께 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그 비전을 만들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수사나 나 잘났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열심히 뛰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선거 기간이라. 저도 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정치인 밖에서 명함 내기도 쭈삣쭈삣해요. 왜냐하면 색안경끼거든요. 혐오감, 뭐 거짓말쟁이, 비리, 뭐 명예욕만 있다, 뭐 욕심쟁이다. 뭐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보아왔던 언론에서 나왔던 정치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치인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하는 순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맞아요. 뭐 이 힘든 거 얘기하려면 24시간 팟캐스트 돌려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공감할 것 같아요. 힘든 세상 바꾸려면 우리가 사전투표 그리고 13일날 투표 네. 반드시 찍고 변한 세상을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네. 예. 이명박근혜 두 분 말씀하시니까 제 이름이 박태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태근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고요. 이제서야 얘기지만 두 분의 당선일이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은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자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죠. 야.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 생일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일이기도 하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일이기도 합니다. 네. 야. 20대 때 제 삶이 참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좀 제 인생도 제자리를 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선거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이번 선거에 나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 이런 말씀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표를 얻기보다는 그 사람의 지지를 그 사람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함께 나아갈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선거가 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총선 특집 팟캐스트 뭐라도 하자 8번째 방송 선거가 코앞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진행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